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세무사 재정학 1차 2018년도 기출문제를 1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1번 보시면 법인세 과세 대상은 법인 이윤과 배당 소득이다. 여러분 법인세는요, 법인이라는 법적으로 실체가 인정된 사람같이 이제 보이는 거죠. 여기 이제 세금을 때리는 건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인의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고, 이거 이제 배당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통해서 소득이 들어가잖아. 거기서 얻게 되는 거는 사실 소득세 이렇게 부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소득 이 파트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면세 제도다라고 하면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부가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형평성, 공평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효과가 있다. 네, 맞습니다. 다음 3번 직접세 예로는 소득세를 들 수 있고 간접세 예로는 부가세를 들 수 있다. 뭐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납세하는 사람과 담세자가 이제 똑같냐 다르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4번 소득세는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 중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소득세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가와 노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근로소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수평축에 여가를 놓고 여기 뭐 소비 아니면 소득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가에는 직접 과세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소비에는 과세하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왜곡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소득세 중에서 이자소득세를 또 생각해 보세요. 이자소득세. 자, 내가 저축을 해서 이자소득을 얻게 되잖아? 거기에 과세 때리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소비가 있고 미래 소비가 있다라고 할 때 예산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여기 초기부전점이 있으면 내가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하는 거에 이렇게 왜곡을 초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에 비해서 조세 저항이 작아서 세수 확보에 유리하다. 그렇죠. 부가가치세는요, 사람들이 10% 부가세를 낸다라고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를 구입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가 구입하면 부자가 내고, 가난한 사람이 피자를 좋아해서 피자를 사면 가난한 사람, 저소득층이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진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조세,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가세가 제일 편해. 왜냐하면 직접세 같은 경우에는 조세 저항이 굉장히 크거든. 근데 부가세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측면이지만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가세는 형평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한다? 여기 나와 있는 면세 제도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1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같이 보실게요. 자, 2번은 램지 원칙과 역탄력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조세다라고 했을 때 이 바람직한, 네, 요 표현에는요, 바람직한 텍스 두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잣대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제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바람직한 조세를 최적 조세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최적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물품세를 수식하잖아. 최적 물품세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물건에다가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형평성,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효율성만 고려하고 공평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최적 물품세가 아니라 최적 소득세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때는 효율성하고요. 공평성을 둘 다 같이 고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최적 물품세다라고 하면은 효율성만 고려하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저 앞에 나와 있는 램지 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역탄력성 법칙하고 같은 맥락이긴 해요. 근데 램지의 원칙은 우리가 본 것처럼 세금을 때렸을 때 조세 감소 비율이 동일하게 되는 또 한계 초과 부담이 크기가 동일하게 되는 경우를 나타내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사실은 역탄력성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 말고 우리가 효율성을 고려할 때는 늘상 문제가 뭐냐면 여가라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과세를 할 수 없을까?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콜렛 헤이그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렛 헤이그.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가에 과세를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여가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가에 간접적으로 과세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램지 룰은 역탄력성 법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역탄력성 법칙 네, 이렇게 봐주시죠.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효율성을 고려하는 원칙입니다. 램지 규칙에다가 공평성 얘기를 하면 틀리게 되고요. 다음에 2번 램지 역탄력성 원칙이 램지 규칙에 비해서 일반적인 이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전에도 나왔던 적은 없고 이후에도 나올 가능성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다른 걸로 보고 푸시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램지의 규칙을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해서 만들어낸 게 역탄력성 법칙이니까 굳이 표현하게 되면 역탄력성 법칙이 램지 규칙 안에 포함된다. 이래야죠. 그래서 역탄력성 원칙이 좀 더 일반적이다? 예,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다음 3번. 자, 역탄력성 법칙이라는 것은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세금을 때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초과 부담이 발생하잖아요.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반비례하게 과세해야 된다. 오케이. 다음 4번. 역탄력성 법칙에 따르면 필수, 그쵸? 탄력성이 작을수록 역탄력성이잖아.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세금을 때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제는 탄력성이 작죠. 자, 우리가 탄력성이 작아요.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높은 세율을, 텍스 레이트를 높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역탄력성 법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필수제에다가 탄력성이 작으니까 사치제는 탄력성이 크니까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다음에 5번. 램지 원칙에 따르면 모든 상품의 보상. 이거 중요합니다. 아무 얘기 안 하면 사실 보상이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틀리게 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상 수요량이 같은 비율의 감소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거는 우리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부동산세, 재산, 자산, 과세 이런 것도 가끔 나오는데 상식으로 그냥 푸시면 되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의 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거래시 부과된다. 아니요, 이런 거를 틀리게 하지 않고요. 먼저 쫙 스캔하게 되면 요 조세의 자본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고 이거 세법에서 하는 겁니다. 재정학에서는 보기 선지로 나올 수 있지만 이걸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탄력성 관련된 거 이거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저 같으면 답을 찾을 때 2번 아니면 5번에서 찾는다고. 아시겠죠? 이렇게 무슨 조세, 세법과 관련된 그걸 틀리게 하지 않는다고요. 우선
2번 먼저 볼게요. 부동산을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미래의 보유세 부담이 집값에 반영되는데 집값이 상승, 무슨 얘기야. 부동산 보유세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 지금 시점에 공표를 했을지라도 미래에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선 지금 시점에서 공표되면 자기가 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예상해서 집값이 현재 시점에서,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 반영돼서 집값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바로 하락한 가격으로 사게 되니까 부동산을 현재 보유자죠. 소유자가 100% 전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렇게 이 부담을 하게 된다. 귀착된다. 그게 조세의 자본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번에 보시면 부동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소유자가 힘이 없는 거야. 이 소유자가 공급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치? 지금 소유자 공급자가 100% 부담하게 되니까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요. 어떻게 푸시는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관련 조세 관련해서 뭐 주관식으로 쓰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뭐 2차 시험에서 하는 것이고 1차에서는 맞냐 틀리냐 그걸 찾는 것인데 이렇게 뭐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어떤 규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걸 틀리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 재정학이기 때문에 경제학 마인드가 백그라운드로 돼 있는 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고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보유세를 인상했을 때 실제 누가 부담하는가? 그럼 보유세 인상 이후가 아니라 공표한 시점이야. 부동산 구입자가 모두 부담한다? 아니요.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이 다 부담하게 됩니다. 4번에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시 발생하는 차익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거기다가 뭐 해설에도 넣어놨는데 블러블러 공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2번하고 5번에 초점 맞춰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볼게요. 자, 3번 개인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세 관련인데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세잖아요. 이거는 뭐야? 모든 거를 다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두 시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능력을 다 증가시키는 것은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세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가구 단위가 아닌 그렇죠. 개인 단위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여러분 가구 단위로 부과하게 되면 결혼 벌금이 발생한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감면 총 규모를 유지하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소득공제는요.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이렇게 공제해 준 거에다가 곱하기 세율 이렇게 곱해주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배분 법칙을 쓰게 되면은 뭐 여기서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살짝 보면은 자, 그러면 이거는 소득에다가 곱하기 세율 얼마 세금 낸 다음에 빼기 자, 공제입니다. 소득공제지.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 원 뭐 이렇게 해줬습니다. 여기다가 세율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당연히 한계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높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소득공제 시 한계 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이 혜택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택이 커.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뭐야? 세액공제는 세금 내는 거에서 직접 깎아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이 혜택이 크고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이 혜택이 큰데 이렇게 변형하게 되면 당연히 수직적 공평성은 형평성은 개선된다. 맞는 표현이죠.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4번 우리나라 소득세는 그렇죠. 실현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헤이그 사이먼즈에 여기 나와 있는 건 발생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론상 적용하기는 좋은데 발생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현실에서는 실현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다 맞고 다음 5번 볼까요? 누진적인 소득세 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실질 조세 부담을 무슨 얘기야? 인플레이션이요. 누진적인 소득세가 어디에 과세합니까? 실질 소득에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명목소득에다가 과세한다니까. 그래서 명목소득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세율 자체가 올라간다고 부자 되셨네요 해가지고 세율이 올라가니까 조세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보셔야죠. 답은 그래서 5번. 자, 문제는 뭐 길어 보이고 하는데 늘 매번 출제됐던 당연한 얘기, 중요한 얘기만 답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다음 5번 볼게요. 조세 근거 학설인 이익설의 장점은 여러분 우리가 조세의 근거 학설은 이익설과 또 뭐가 있습니까? 능력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응익 원칙 그쵸? 이건 편익에 대응하는 원칙이고요. 능력주의가 응능성, 응능원칙, 능력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돼 있습니다. 자, 편익에 비례해서 네가 정부가 제공한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혜택을 보게 되잖아요. 그 편익에 대응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선 첫 번째 강제성의 특성은 아닙니다. 요거는 자발적인 혜택을 보는 거니까 자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볼까요? 시장 경쟁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조세 저항이 큰 건 아니야. 자발적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단지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편익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편익이 얼마가 되는가 측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편익 측정이 곤란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경제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 지출 재원 조달 수단이 수월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가 지금 불안정해. 경제가 침체돼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편익을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거 싫어해. 안 그래도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좀 뭔가 총수요를 진작시켜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 내는 걸 싫어하게 되면 총수요가 감소한다고요. 자, 다시 만약에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게요. 그럼 사람들이 아이 뭐야 정부야 네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정부가 제공한 편익에 대해서 감소한다 이렇게 느끼고요. 그럼 당연히 조세가 세수입이 감소합니다. 자, 조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정부가 이걸 가지고요. 뭔가 조세 수입이 감소하는 거야. 조세 수입이. 그러면 정부 지출도 할 여력이 없어요. 정부 지출에 사용할 만한 재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다음에 근데 이제 만약에 응능원칙 해가지고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세금 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이거는 강제성을 지니는 특성이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경기 침체 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성과 무관하게 공공재 공급 재원을 조달? 아니요. 외부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시장의 원리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이고 응익의 원칙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앞에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의 원리에 기반을 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부성이 존재하게 되면 적용하기가 어렵죠. 외부성이면 시장 실패잖아요. 다음 5번.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 재원 확보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랑 똑같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뭐 편익의 원칙에 따라서 편익 본 게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6번서부터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